1월 14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연준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인플레 악화 시 올해 3회 이상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재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했던 3대 지수가 오늘은 모두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머물렀던 다우 지수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도 1% 넘게 하락하면서 4,700선을 밑돌고 있는데 먼저 자세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현재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술주들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3대 지수가 현재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하락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1%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권에 머물던 다우지수가 조금 전에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애플 등의 기술주들이 다우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들의 반등세가 막을 내리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던 나스닥 지수가 오늘은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낙폭이 큽니다.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 알파벳과 메타, 그리고 애플, 아마존 모두 1%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모두 3%대 떨어지면서 오늘 반도체주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크게 세 가지 시장 포인트를 주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인준 청문회인데요. 브레이너드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 2%대로 끌어내리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장 전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또다시 9% 이상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자들은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했습니다. 델타항공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요. 내일 금요일장에서는 JP모건과 웰스파고 등 대형 금융주들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3개가 상승, 나머지 8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오늘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임의소비재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주와 산업재들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델타항공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주가가 2%대 오르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은 오미크론으로 악화되더라도 올해 전체는 여행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순익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했고요. 해당 소식에 오늘장 6%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2에서 5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 결과를 3월이 되어서야 보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5.6%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잇따른 추락 사고로 보잉의 737 맥스는 중국에서 운항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737 맥스의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고요. 해당 소식에 오늘장 보잉은 3%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진 갤럭틱도 살펴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기업 부채를 5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18%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체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즈우가 테슬라를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테슬라를 전기차 업계의 리더로 평가했고요. 오늘장 테슬라는 5%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비안도 최선호주로 선정됐습니다. 2022년 전기차 경쟁에서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다만 오늘장 5%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포드의 소식인데요. 포드 시총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 생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포드 주가는 오늘 장중에 25.87달러까지 오르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2.5%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넷플릭스의 성장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4분기 넷플릭스의 블록버스터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경쟁이 콘텐츠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했습니다. 오늘장 3%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회사 코웬이 스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로 광고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도 75달러에서 45달러로 낮췄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스냅 8%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국제유가가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회복세가 원유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낙폭을 다소 줄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WTI 가격은 1%대 하락하면서 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0.6% 떨어지면서 8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0.3% 하락하면서 1,8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ETF 시황의 이혜은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오늘장 항공주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이 예상을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호실적이 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앞으로 2주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항공 관련 ETF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티커명 JETS인 US 글로벌 제트 ETF 보시겠습니다. US 글로벌 인베스터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항공사 외에도 해외 항공사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3.31%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미크론과 유가 상승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입니다. 천연가스는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다 오늘 가격이 급락했는데요. 현재 약 7% 빠지고 있고 또 하락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약 14% 상승했던 것과 비교되는데요. 오늘 내리고 있는 이유는 미국 날씨 전망이 하루 만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오늘은 반대로 날씨가 따뜻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난방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오늘장 천연가스 관련 ETF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는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10.49% 빠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날씨와 관련해선 평년보다 추울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러시아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는데요. 여기에 미 정부 당국은 이르면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각 13일 CNN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 위기를 두고 서방과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해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기존의 러시아에 부과한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를 둘러싸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관련 ETF 오늘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티커명 RSX인 바네크 러시아 ETF는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4.83%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러시아 ETF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박람회인 CES에선 전자제품 업체인 소니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자동차 시장이 1950년대 이후 겪게 된 가장 큰 전환이 바로 이 전기차라고 했는데요. 이렇듯 전기차는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전기차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레인시어스 일렉트릭 비이클스 앤드 퓨처 모빌리티 인덱스 ETF입니다. 티커명 KARS인 해당 ETF는 CLCC에서 운용 중인데요. 자동차 혁신 기업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RIV, 글로벌 X 오토노머스 앤드 일렉트릭 비이클스 ETF입니다. DRIV는 미래에셋의 글로벌 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KARS와 비슷하게 전기차,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DRIV는 약 70%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KARS는 약 40%였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티커명 IDRV인 아이시어스 셀프 드라이빙 EV 앤 테크 ETF 보시겠습니다. 해당 ETF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포드, 도요타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인텔, 삼성 등 부품업체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업체 고르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뉴욕 증시 오랜만에 일제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가 2.2% 급락하고 있고요. 다우 지수도 100포인트 넘게 지금 150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3만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을 상회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가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노동부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총 23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20만 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는 오미크론 변이 발현세도 불구하고 지난 11월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만 명 초반대에서 발표되던 지표가 11월 말에는 19만 명대까지 떨어진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면서 연준이 목표하는 완전 고용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만 오늘 발표된 주간 실업 지표가 23만 명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그럼에도 미국 내 백신 접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오미크론 확산세가 줄어들 경우에 실업률도 가라앉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11월에 글로벌 CEO 약 900명의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CEO 가운데 60%가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CEO 가운데 82%는 최근 자사 기업이 심각한 가격 상승 압력에 직면했다고 전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가장 우려되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답변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미국의 CEO들은 올해 가장 걱정되는 경제 문제가 노동력 부족이라고 전했는데요. 높은 임금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럽 CEO들은 인플레이션을 최대 걱정거리로 꼽았고 중국과 일본 CEO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 위협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또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홍성진 캐스터와 함께 12월 CPI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12월 PPI 지수 최보아 캐스터와 짚어보도록 하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머지않아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작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전년 대비 9.7%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10년 11월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에서 살펴본다면 전월과 비교해서는 단 0.2%만이 상승해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0.6%를 기록했던 10월보다 낮아졌고 다우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0.4%보다도 하회한 수치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초기 이후 연간 비율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기서 바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고 이제는 조금씩 잦아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를 소매 물가라고 한다면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는 도매 물가 격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서 도매가가 소폭 증가했다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환영할 만한 소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매와 여행 등의 서비스 비용이 12월에 0.5% 올랐는데요. 이는 도매가 부문 내에서 가장 큰 증가폭이었습니다. 반면 상품 비용은 0.4% 떨어졌고요. 이는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하락세였습니다. 유가라고 봐도 무방한 에너지 가격은 3.3%, 식품에 대한 도매가도 0.6%가량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료와 포장 그리고 인건비가 더해지면 식품 도매가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자차를 더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면 바로 유가에도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빌 아담스는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연준의 목표 달성치인 2%는 계속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거의 2년간의 완화적인 정책 이후 올해는 상당한 수준의 긴축을 예상한다라고 밝히며 연준의 긴축 속도 가속화에 한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둘러싸고 다양한 경제 지표들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에서 26일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미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고 오늘은 브레이너드네요.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까요? 네, 전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남긴 데 이어 오늘은 연준의 부의장 지명자인 라엘 브레이너드가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레이너드가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인플레이션 등 여러 경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브레이너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게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연준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확산된 상황입니다. 다만 브레이너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연준이 목표하는 2% 수준까지 결국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추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레이너드는 인플레이션 급등 배경에 팬데믹 이후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최근 들어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공급망 대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에 대해서는 우선 테이퍼링이 끝난 직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그동안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브레이너드가 이번에는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을 남겼다고 평가했는데요. 브레이너드가 이날 3월 기준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면서 앞으로 연준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 관계자들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날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는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행될 것이라며 총 3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에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7%라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준이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확실히 높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커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수준보다 더 지속적이고 높은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는데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이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파월 연준 의장과 그리고 새롭게 연준 부의장에 지명된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가 과연 어떤 화합,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뉴스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메타버스 전문 대학원이 신설됐다고 들었는데 오늘 사실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불리는 로블록스와 유니티가 한 10% 정도 급락을 하고 있어서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오늘 메타버스 이 가상토지 열풍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얼마 전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보상 심리로 고급 부동산 시장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전혀 다른 개념의 부동산 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뉴욕이나 비벌리 힐스가 아닌 새로운 부지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메타버스 세계의 가상 토지입니다. 이 땅의 영역을 플롯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앞으로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이 플롯의 가격은 500%가량 급등했습니다. 메타버스 부동산 및 대체 불가능한 토큰 관련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캐나다 업체인 토큰스닷컴의 CEO인 앤드류 키구일은 메타버스는 소셜미디어의 다음 버전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가상 세계에서는 실제 사람들이 아바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오큘러스와 같은 VR 고글을 통해서 360도 몰입형 세계를 구축하는 형식이고요. 이를 통해서 현실 세계처럼 콘서트에도 박물관에도 축제에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관리자인 그레이스 케일은 최근 보고서에서 디지털 세계가 1조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기도 했는데요. 이 가상 부동산 거래 메타버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와 같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곳은 250만 달러에 육박하는 토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키걸은 지난 몇 달 동안 부지의 가격이 400에서 500%까지 올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은 제닌 요리오의 가상 부동산 개발 회사인 리퍼블릭 램의 샌드박스인데요. 이 430만 달러치 토지를 구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리오는 자사가 작년에 100개의 가상섬을 각각 15,000달러에 판매했고 현재는 30만 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현실에서의 미국 평균 주택 가격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요리오는 여전히 위험성이 따른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따라서 잃어도 괜찮은 비중의 자본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부동산 이론 및 실무 담당 교수인 마크 스탑 역시 메타버스 토지에 대한 투자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 거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메타버스 가상 토지 투자 열풍이 뜨겁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까지 체크해 보시죠. 이번에는 글로벌 IB가 선정한 저평가 우량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간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작년 밸류 스탁, 가치주가 좋은 흐름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2016년부터 4년 연속 손실이던 가치주, 작년에는 26%나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작년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전환이 눈에 띄는 한 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가치주 가운데 올해에도 큰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다면서 10종목을 꼽았습니다. 먼저 게임 개발 전문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미국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크윕입니다. 올해 들어 주가는 희비를 달리하는 모습인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3% 정도 내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크윕은 4%가량 오르면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업체 다든 레스토랑입니다. 미국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으로 체다스, 캐피탈 그릴, 올리브 같은 식당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리 주문하고 차에서 90초 이내에 빠르게 음식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또 쇼핑용품점 딕스 스포팅 굿즈도 이 목록에서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핀테크 기업 인투이트, 올해 들어서 벌써 10%가량 떨어진 상태인데 골드만삭스는 인투이트의 1년간 34%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 카지노 체인으로 리오프닝주에 속하는 기업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1.06%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구 페이스북이죠. 2월 2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메타의 주가가 앞으로 34%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선코어 에너지는 캐나다의 종합 에너지 기업인데요. 특히 원유를 함유한 암석을 뜻하는 오일샌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업 버텍스 파마스티컬스의 경우에는 1년 동안 1% 미만으로 소폭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3%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옐프입니다. 미국에서 특정 지역의 명소나 비즈니스에 대한 리뷰를 공유하는 잘 알려진 지역 검색 서비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2개월간 46%의 상승 가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저평가 우량 가치주들을 살펴봤습니다.